안녕하세요. 김수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의 시험본 인사 2급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공지능 규범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인공지능 규범은 2018년 9월의 경제포럼에서 인공지능 규범의 5개 원칙을 발표했죠. 이 원칙은 인공지능은 인류의 공동이익과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된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된다. 3원칙은 인공지능은 개인, 가족, 사회, 데이터 권리 또는 개인정보를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4원칙은 모든 시민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속이는 자율적 힘을 인공지능에 절대 부여해서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것은 그렇죠. 3번이 되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된 부분들은 계속 두 문제씩 나오니까요. 1급은 크게 배점상 무리가 없는데 2급은 한 문제당 5점이기 때문에 꽤 큽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정의를 보시면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인의 임의 조작이 어렵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했는데 블록체인은 기부금 내용을 숨기기 위해 개발됐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한 곳에만 아니죠. 분산 저장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분산 처리를 위한 데이터 기술이죠. 그래서 3번도 아웃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 4번이 맞죠.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블록체인은 금융기관의 모금이라든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계약 및 협상을 할 때는 그를 위한 프로그램 코드가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계약할 때는 중개인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4번, 5번은 우리가 항상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SEM 4가지를 기억해달라 했죠. 이 비즈니스 시스템은 6가지가 되는데 SEM은 4가지가 되니까요. ABM, VBM, SFS, 그리고 BSC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억해주면 맞네요. 3번에 보니까 1번이 지금 SEM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4번 ERP와 기존의 MIS 간의 특성 차이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존의 정보 시스템 업무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 기존의 정보 시스템은 전산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처리 구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이 틀렸죠. 기존의 정보 시스템은 수직적이고요. ERP는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뀌었다. 답은 3번이다. 4번도 맞는 얘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5번부터가 이제 인사로 들어가는데요. 인사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기법에서 설명으로 가장 먼 것을 했네요. 좀 다른 걸 찾아봐라 라는 거죠. 차별적 성과급제를 지급한다. 차별적 성과급제는 테일러에 의한 성과급제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 과학적 관리기법 맞죠?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한다. 이것도 테일러네요. 맞는 얘기, 테일러에 의한 조직이 기초가 됐다. 얘도 테일러죠.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인데 이거는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3S 원칙입니다. 그리고 얘는 포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포드 시스템은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했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작업 원칙 중에서는 작업자는 작업 도중에 허리를 굽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기법 두 가지,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 관리 기법과 포드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4번만 포드 시스템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다음 문서는 무엇입니까? 교육회사인 주식회사 생산교육 인사팀은 직원 채용을 위해 직원 분석을 수행한 후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는 지원자의 학력, 직무 경험,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증, 신체 요건 등 인적 요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요? 기술서가 나오고요. 이를 여기 안에서 인적 요건만을 빼서 분석한 게 직무 명세서가 나오게 되죠.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직무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무 설계, 마지막 인사고과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요건만을 뺀 건 우리가 직무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인원에 대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능력을 갖다 판단하는 것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직무 관련된 용어로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이거 직무 관련 정의에서 보시면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을 과업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작업이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작업 요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이면 근로자에게 할당된 일의 단위, 특정 목표를 위해 수행될 수 있는 작업 활동을 우리가 과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과업이 모이면 그걸 갖다 직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을 직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을 직군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직종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직업이라 부르죠. 직업이라 부르는 걸 우리가 직종이라 부릅니다. 그 용어 정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이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조립형 로봇의 부품 생산, 판매하는 생산성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력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가 포인트네요. 경영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인력 계획을 위한 위기에 대응할 것, 외부 위탁 생산 및 위탁 업무에 최대한 지양할 것, 정규직 근무를 유지할 것,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견하기 위해 꾸준한 R&D 및 투자 R&D 기능을 담당하는 신규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력 계획은 인력 과잉 시 대응 전략이죠. 인력 과잉 시에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무 분할, 조기 퇴직제, 정리 해고, 그다음 무급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서 뭐 자른다, 뭐 나가게 해라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정규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뭘 해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연구실 인력을 증원해서 조정하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지금? 그쵸? 업무에 대한 직무 재배치가 이루어져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은 말 그대로 인력이 부족할 때 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죠. 아웃소싱도 인력이 부족할 때 외주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기 퇴직제는 이 인력 과잉시 대응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선발 도구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대로 측정하는지 알려주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타당성의 내용에 평가하는 데는 기준 관련 타당성, 그 다음에 내용 관련 타당성,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준 관련 타당성은 여기서는 좀 나뉘어요. 그래서 동시 타당성과 그 다음에 예측 타당성으로 나뉘죠. 동시 타당성은 현직 근로자와 시험 성적과 직무 성적을 비교해서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건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은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 성적과 입사 후 성적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은 요구하는 내용을 선발 도구가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갖다가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은 시험의 이론적인 구성과 가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데 3번에 유용 타당성은 없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인사평가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인사평가에서 보시면은 고가 오류들이 있죠.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고가 오류가 있는데 인사고과자의 평가 오류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내용이죠. 자, 평가 점수가 평균값의 집중으로 분산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직업과 부족한 직업 간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거를 중심화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중심화 경향은 피고가자 대다수를 중간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여기도 나왔는데 요 1번, 2번, 3번은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관대화 경향은 고가자가 피고가자를 가능한 후하게 평가하는 거.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은 거꾸로 관대화 경향과 반대로 가혹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동적 오류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상동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상동적 오류라고 부르죠. 여기 안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현혹 효과가 있죠. 현혹은 후광이라 부르는데 즉 하나의 평가 요소에서 호의적인 인상이 받으면 나머지도 다 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여기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생산성에서 적용된 신입사원 교육 방법 중에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식회사 생산은 신입사원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상급자와 함께 실제 근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우고 익힌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이며 실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문제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직장 내 훈련인 OJT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장점은 지금 나온 것처럼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훈련이 가능하고 직장에 맞는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교육 훈련 시간이 통일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작업이 교육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통일이 안 되고 외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획일화되고 좀 약간 획일화된 내용, 그 다음에 윗사람이 가르칠 때의 좀 편법 같은 것도 배우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OJT의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뭐 2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번 내용이 교육 담당자의 수준 차이로 인해서 교육 내용과 수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을, 왜냐면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요. 1번은 그럼 왜 틀렸을까요? 실무 현장에서 획일적이라는 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건데 약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에 위반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교육훈련에 투입되어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교육훈련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그나마 저렴하다. 현장에서 하니까요. 신입사원의 적응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실무에 투입되면 신입사원 스트레스 인해 퇴사자가 증가한다. 이거는 좀 약간 얘랑은 좀 다른 내용 같아요. 4번은 자, OJT 단점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이라 보고요. 12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경력 개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장래성, 그 다음에 리더십, 잠재 능력 등을 다양한 평가 기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종합평가센터 제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1번 기능 목록 제도는 뭐냐면 자기 그 개인 능력 평가표를 만들어서 기능을 갖다가 내가 어떤 걸 보유하고 있어요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고 대조는 종업원이 자기 능력이 뭐가 있어요 라고 인사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저 이거 땄어요. 이 자격증 있어요. 저 영어 잘해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순환 제도는 담당 직무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서 로테이션 도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인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잘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관리 3대 과제 나오는데 임금관리 3대 과제는 교과서 보시면 바로 명시가 돼 있죠. 세 가지 바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체계 형태, 그리고 임금 요구는 없다. 다시 한번 임금 수준, 체계 형태는 있는데 요구는 없습니다.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왜 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임금 수준에서 종업원은 임금 수준이란 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의미한다. 얘도 맞는 얘기. 그래서 원래 임금 수준은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대외적 공정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임금 수준을 총액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수준은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액을 의미한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으로는 지급 능력, 근로자의 생계비, 사회적 일반적인 수준이 있다. 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임금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업마다 다르죠. 기업은 업종, 규모, 설비에 고려하여 지급 능력 안에 하한선을 결정한다.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임금 능력 하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죠. 임금 능력 하한선은요. 우리 하한선은 뭘로 따지냐면 근로자의 생계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 임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상한선이죠. 상한선.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은 했는데 통상임금은 그죠? 우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이란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 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 기준이 돼서 책정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직원의 생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는 종업원들에게 경조금, 간식비를 증대하였고 사내 동아리 참여자들을 위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단순히 생각하며 회사는 이러한 지출만 증가하는 정책을 오해받을 수 있지만 경영진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결근율을 줄이고 이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고 판단했고 또한 사회복지가 좋다는 채용 사이트의 정보를 보고 입사 지원자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우수 인력 확보가 수월했다. 더불어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은 직원들이 경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개인 성취감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리후생 효과 중에서 다른 것을 찾아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로자 측의 복리후생이 여기 C에 나와 있네요. 얘는 근로자 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누굽니까? 그쵸, 사용자 측입니다. 즉 문제가 좀 약간 길게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리후생 효과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 나눌 수 있죠.
근로자 측의 복리후생 효과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사기가 높아진다. 경영자의 관계가 개선된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다. 고용 안정화, 생활 수준 향상, 그 다음에 기업 경영 방침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동기부여,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이게 C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복리후생 효과는 생산성이 좋아진다. 원가가 절감된다. 그 다음에 팀워크가 좋아진다.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그 다음에 결근, 지각, 사고, 불만이 감소된다. 기업 이미지가 개선된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연말정산시 근로자 제출 서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시험 문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원천징수 이행상황 보고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회사가 되겠죠. 세금을 납부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건 저번에 나왔던 문제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금,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공제서, 이건 개인이 지출하는 명세서입니다. 제공하는 거죠. 개인이 제공하는 명세서. 자, 18번입니다. 약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여기서 법정 휴가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알아보면 되겠죠. 연차 유급 휴가, 생리 휴가, 출산 휴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 휴가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나왔죠. 경조 휴가, 포상 휴가, 하계 휴가 등은 약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은 회사가 약속에 의해서 제공해주는 휴가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으로 가지는 노동 3권은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 3권 보시면 단결권, 그죠?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합의권이란 건 없더라. 자, 마지막 문제.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중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아마 이거 문제 보신 분들은 암기 해달라고 제가 예전에 이론 수업할 때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경영 참가 방법 중에 간접 참가 방법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죠? 그리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업원 지주제도입니다. 종업원 지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해서 자본 출자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간접 방식이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론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엔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